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거론되고 있죠. 이 버드 스트라이크란 항공기가 이륙 혹은 착륙을 할 때 새가 부딪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난 5년간 국내에서만 무려 62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조류 충돌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 해외에선 어떤 기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재무 설계 관점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요. 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사망자 179명 중에 5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4명은 시신 인도가 완료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175명은 냉동 컨테이너에 안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DNA 검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팀당 6가족씩 들어가서 검안과 검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대기하고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검시하고 하는 자체가 참담한 상황인데 유족들은 밤새 애태우면서 통합지원센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신이 모두 냉동고에 잘 보관은 된 건지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질문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냉동고 설치 때문에도 저 한 차례 소란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유가족협의회가 냉동 컨테이너를 11대를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오후 2시 이전에 6대가 올 거고 5대가 오후 2시에 도착할 거다라고 했는데 유가족협의회가 가봤더니 오후 5시에 가봤는데도 그때 아직 뭐 설치가 안 돼 있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성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시신들이 경납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냉동고는 어젯밤 9시 31분께 설치를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런 식으로 신원 확인 과정에서 혼선도 또 있어서 유족들을 2번 올린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원 확인된 명단에 뭐 가족의 명단이 있다. 이름이 있으니 후속 절차 밟으러 와라. 이런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도 또 1시간가량 차 안에서 기다렸는데 명단이 잘못된 거였다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름이 또 잘못 적혀 있는데 가족들이 그거를 일일이 발견을 해서 생년월일로 겨우 신원을 확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대본회의 주재하고 관계기관에 적시 지원을 당부했고요.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에 설치된 둔터,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라고 불리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그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에 부딪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이런 높이의 둔덕이 공항에 있는 게 의아하다라는 조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영국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가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무안공항의 둔덕 설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런 강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뭐냐면 활주가 끝날 무렵에만 해도 기체 손상이 크게 없었고 내려올 때는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둔덕이 거기 부딪혀서 불이 나면서 목숨을 크게 잃게 됐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가 돼 있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수공항, 청주공항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서도 국토부가 덧붙인 건
위치는 제대로인데 재질이 문제일 수 있다.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여기서 재질이 문제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치는 필요한 장치입니다. 로컬라이저 구조물이라고 해서 착륙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라고 하는데 위치는 적절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콘크리트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활주로 주변에 그런 걸 설치를 해도 파손이 가능하고 부러질 수 있는 형태여야 되는 것이고 그건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국토부가 처음에는 정해진 규격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근거 규정이나 해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밝혔습니다. 네, 이번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재난인지 과실이 더해진 인재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블랙박스 분석이 시작됐어요. 네. 국토부는 세대의 충돌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세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될 건 랜딩 기어가 왜 모두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활주로의 둔턱이 기준에 맞는지, 제주항공은 여객기 운용을 어떻게 한 건지, 또 공항 측이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이나 장비를 충분히 운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봐야 될 것 같고요. 블랙박스는 일단 확보를 했고 미국 조사팀도 들어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또 보잉사 관계자가 비행 기록 장치를 보고 이게 지금 판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한다고 해요. 동시에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또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이 보잉 737-800에 대해서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기종들은 이 기종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대부분 운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총 101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당장 사고 여객기 정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네.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랬지 그런 목소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로 운용 실태를 봤더니 이 사고 여객기 이 보면은 지난 27일 밤에 무안공항에 도착하고 1시간 2분 만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떠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의 행적을 봤더니 무려 13차례를 운항을 해요. 48시간 동안. 무안, 제주, 인천, 베이징, 방콕, 코타키나발루, 나가사키, 타이베이 이렇게 오간 거예요. 네. 이 거리만으로도 상당한데 공항 간 이륙 준비 시간이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토부가 이륙 정비에 있어서 최소 시간이라는 걸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종마다 좀 다른가 본데 B737 같은 경우에는 28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비행했던 항공기가 기체 점검하고 세척하고 주유 마치고 여러 정비를 하는 게 28분으로 충분하느냐 이거죠. 특히 그 승객들이 타는 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감안을 하면 1시간 그 공항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다라는 거는 정비에는 한 30분 최소 시간 28분 이 규정대로만 썼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공항에 내렸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는 승객 싣고 그대로 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28분은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수익 극대화 시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정해놓은 한계선이다 보니까 이 규제 안에서 최대한 짧게 해야 최대한 운항을 많이 돌릴 수 있고 더 많은 승객 태우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독과점 유지하던 그 국적기 항공업계에서 우려가 나왔었고 인천공항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정비사 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었거든요.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렇게 계속 항공기를 돌리는 거 문제였고 그중에서도 제주항공은 실제로 국내 항공사 중에 여객기당 운항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네. 올해 3분기 제주항공 월 평균 운항 시간을 봤더니 418시간이에요.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355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장거리 노선을 뛰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훨씬 길었고 운항 시간이 400시간 넘는 곳은 제주항공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연말 성수기 맞아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단 티켓 팔고 무리하게 운항한 건 아닌지 이것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제주항공 소속 항공정비사 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고요. 네, 이게 항공업계 인력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주항공에서는 항공정비사가 2019년보다
7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팬데믹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지만 이제 그 후 여행 수요가 다시 회복할 때 정비사 같은 인력도 되돌려놔야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건 비단 제주항공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항공정비사 숫자가 2019년 5,900여 명인데 지난해 5,400여 명으로 460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비사들은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인력이 줄어든 점이 일단 큰 원인이었는데 항공사들이 이렇게 항공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띄우게 되면 당연히 정비사들의 노동 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고요. 올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제주항공 정비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쓴 글이에요. 야간에 13시간, 14시간 일하고 밥 먹는 시간 20분 남짓 제외하면 쉬는 시간 자체가 없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호소하는 글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하나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네,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3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했고 이걸 다 거부를 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국격 추락이 우려되니까 차라리 자진 출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어요. 근데 법원도 발부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고민을 했고 그 체포영장 사실 발부는 발표가 되지만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공개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발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변 안전이나 경호 등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발을 했지만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이번에 내려진 체포영장이 이게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라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이 범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를 인정했고 또 집행을 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에 인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으로서 법조계에서 얘기 나오는 건 공수처하고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체포 과정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이 대통령 경호처하고 아무래도 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도 입장을 밝혔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니까 경호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고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수갑 같은 체포 장비는 사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된 거 아닌가요? 네, 그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 범죄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직권남용 혐의하고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좀 힘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본 거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공수처도 좀 급합니다. 그 신병을 확보해도 48시간 내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고 이것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이걸 또 검찰하고 쪼개야 돼요. 10일 내로 수사 마무리 공수처가 하고 또 그 다음은 검찰로 이첩해서 검찰에서 10일 이렇게 조사하게 됩니다. 혹시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나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방금 전에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서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고 무효다라는 거고요. 그 윤곽근 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한 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건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라는 것, 공조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관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었고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또 폭동이 없었다는 점 이걸 근거로 내세워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 내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사해왔던 발언들, 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일각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비상계엄 당시에는 강력하게 계엄을 반대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좀 오늘 내일 이 쌍특검법안에서 결단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잖아요, 본업이.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경제 불확실성 생각해서라도 정국 안정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쨌든 간 관료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부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게 쉽진 않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는 거죠. 중앙일보가 정치권 고위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 찾아가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되지 않겠냐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하고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 빨리 끝내야 된다라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고, 일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하고 헌재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분명히 다 근거가 있을 테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보도 하나가 나온 거고 이런 정황이 실제 임명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인데, 다만 지금 헌법학자들도 나서서 최상목 대행 향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국내 헌법학자들 모임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고 그와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또 한쪽에선 요청하는 건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짚어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아침부터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인 지금도 일부 작업, 사고 등 돌발 구간만 있을 뿐 교통량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방향 연희램프 지난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암사대교 4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강동대교부터 서행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안암 분기점 4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이 여파로 송파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서운에서 송내까지 이동량 꾸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진입 부근 5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이고요. 신갈분기점 5차로 막고 작업하는데 수원부터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까지 4차로 막고 공사 중이고요. 마성터널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드 스트라이크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최첨단 전투기들도 이 조류 충돌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로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사례가 국내적으로 이제 여러 건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공 우주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 역시도 항공기가 새해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에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 1월에 독수리과로 추정되는 대형 조류랑 충돌하는 바람에 이 랜딩 기어 등 이상으로 활주로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 거품을 뿌려서 동체 상륙에 성공한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F-35A가 시속 900km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한 10kg의 대형 조류랑 충돌한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때 이게 이제 비행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30톤 가량의 물체와 부딪히는 정도의 네. 충격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시속 370km로 상승하는 항공기가 한 900g, 그러니까 1kg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청동오리랑 충돌만 하더라도 충격이 4.8톤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행기가 조그만한 새라고 할지라도 그 새가 충돌했을 때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 엄청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2021년에도 KF-16 전투기가 이륙에 앞서서 이 공기 흡입구로 조류가 유입되면서 엔진 손상과 화염 발생으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전에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행기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투기들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보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크기도 크지만 네. 움직일 때 소리도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들이 피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새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습성과 좀 이제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류가요, 일반적으로 천적이라고 하죠. 그들의 어떤 적이 되는 것들이 접근을 하더라도요, 보통 속도와 크기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0m 정도의 거리 이내로 접근을 해야지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연구팀이 실제로 새들에게 트럭이 직접 달려드는 듯한 영상을 틀어주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시속 60km로 다가올 때나 아니면은 이보다 더 빠른 360km의 속도로 달려들 때나 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엄청나게 빠른 것들이 멀리 오면 말씀하신 대로 소리나 어떤 바람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피하거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속도일지라도 30m 앞으로 다가오는 정도가 됐을 때 몸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m가 만약에 비행기가 엔진의 최대 출력을 내면서 달리면 0.3초 만에 도달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새가 피해야 되는 물체로 인식했을 때는 이미 0.3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가 실제로 피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조류 충돌 사고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유엔의 산하의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지난해 6월에 2006년부터 2021년 야생 동물 충돌 분석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좀 크게 늘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만 2천 건 정도였던 조류 충돌 사고가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9만여 건으로 이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치면 한 2배 정도 이상이 는 것이죠. 2016년도부터는 대폭 증가해서 2021년까지 전 세계 194개국에서 총 27만 3천 건 정도의 이 충돌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을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항 주변의 개발로 인한 조류 서식지 감소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의한 동식물 서식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데요. 최근에 이제 국립생물자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다리과의 충돌과 좀 최근에 빈번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다리과가 국내 전역에 번식하는 텃새인데요. 특히 겨울철에 군집 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동하기 때문에 항공기에 충돌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 전까지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던 충돌 건수가 오히려 2019년 108건이었던 게 이제 2020년에 76건까지 감소했는데 2021년에 109건, 뭐 2022년 131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기후 변화 이런 변화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철새 움직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공항 당국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긴장시키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좀 늘고 있다는 이유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세계 항공시장이 매년 1조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쉽지 않다 막는 것이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결국 큰 소리를 내서 새를 쫓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용됐던 방식이 이른바 이제 배트맨이라고 불리는 BAT 그래서 뭐 벌드 얼러트 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팀들을 활용해서 활주로 안전을 위협하는 새떼와의 좀 전쟁을 하는 것이죠. 뭐 엽총을 사격을 하는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폭음기를 이제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맹금류인 매의 울음소리랑 뭐 LP가스를 폭발시키는 폭발음을 내면서 공포탄을 쏘면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비행기를 제작할 때도 일종의 좀 보호 장치를 만들긴 합니다. 뭐 조종석의 유리창을 여러 겹으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엔진 개발을 할 때 엔진에 새가 빨려들 때까지 상황을 대비해서 뭐 보안책을 찾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아까처럼 그런 작은 새들 같은 게 좀 한계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IT 기술을 좀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새를 내쫓는 방식들도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뭐 J터미널을 이제 만들 때부터도 일종의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이 드론을 이용하는 조류 퇴치 기술들인데요. 뭐 2018년 4월에 J터미널 이제 처음에 생길 때에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수풀이나 늪지대에 숨어 있는 조류떼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또 조류 퇴치를 할 때 공항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이제 공포탄을 떠서 새떼를 쫓는 방식이 역부족인 부분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하는 방식도 나오는 것이죠. 그 외에 아예 이제 국내에서 2013년부터 또 연구되고 있었던 것이 아예 로봇 같은 형태의 조류 퇴치 로봇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로봇 우리가 말하는 뭐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은 아니고요. 약간 자동차 형태에 가깝고 자율주행을 좀 하는 이러한 로봇의 형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일종의 레이더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로 이제 새들이 모여 있는 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반경 쪽에만 감지된 방향으로 음향 성능을 통해서 한 150 데시벨 이상의 강한 소리를 그 지역에만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로봇에서 나오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류들이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총을 쏘게 되면은 소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360도 방향으로 다 퍼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레이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원형 형태가 있어서 원하는 부분에만 소리를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연구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 좀 더 이번 이슈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썼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좁혀서 새들의 가청 주파수에만 듣게 하거나 혹은 레이저의 파장 대역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새의 눈에다가 긴 작대기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뭐 이러한 형태들의 방식들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된 시스템 가운데서 좀 우리가 참조할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뭐 싱가포르의 창공항 같은 경우에 좀 성공적인 예방 사례로 불리고 있는데 일종의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관리 시스템하고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주변 조류 서식지를 좀 철저히 조사해서 위험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 장치랑 드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뭐 테스트를 했다, 시범 사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단순한 한두 번이 아니라 아예 종합적인 시스템으로서 구조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 뉴욕의 JFK 공항 역시도 성공적인 예방 사례로 뽑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레이더 기반의 조류 탐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항 주변의 조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류가 활주로 근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경고가 발송이 되거나 조종사가 공항 관리자와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실패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도 델리 공항의 사례인데 공항 주변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하면서 조류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 한 국제 공항기 조류와 충돌해서 엔진이 손상되고 긴급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주변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들도 좀 있다. 2018년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우랄항공에서 좀 실패 사례가 있었죠. 이 부분은 이제 공항 주변의 조류 이동 패턴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점이 이제 원인으로 지봉이 됐는데요. 결국 지금 뭐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나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기술을 하나하나 별도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꾸준한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들을 좀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서식하는 새들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공항에 맞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좀 일종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례들도 그 공항을 위한 좀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조류 충돌의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호주랑 영국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호주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비행 1만 회당 7.7번꼴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야생동물 생태계가 잘 보존된 만큼 공항 주변에 접근하는 동물 수가 많은 탓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변을 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호주 공항협회에서는 어떤 식의 방법을 쓰고 있냐면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높은 새들을 종별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대응 방안을 정리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 12종의 습성이랑 서식지 특성을 구분을 해가지고 공항의 조류 관리 인력이 활용할 만한 종별 관리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항에 출몰하는 물대새와의 물대새과의 왕눈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뭐 영토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다, 공격적이다, 웬만한 자극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얻는 것이고요. 호기심이 강한 갈매기는 약간의 자극만 줘도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새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방식들이 다 다른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경고음 사이렌을 울리거나 레이저 조명을 쏘는 걸로는 갈매기 떼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반면 이제 왕눈물 떼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들이 오게 되면 화약을 터뜨려서 직접 위협을 하거나 뭐 천적의 새소리가 녹음된 것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데이터들의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분석한다는 게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조류의 DNA를 분석해서 새 유입을 막는 방식도 고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3년에 호주 야생 생태계 포렌식 서비스를 해서요. 실제로 호주에 있는 퍼스 공항 주변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서 수집된 조류의 사체에서 내장에 있는 DNA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들이 먹었던 먹이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뭐 생쥐나 메뚜기, 잔디 씨앗 등 조류가 공항 근처에서 찾는 주요 먹이를 찾은 다음에 방제 작업을 할 때 그런 먹이들 위주로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형태들을 통해서 조류를 공항 부지로 끌어들일 만한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한다거나 혹은 뭐 20k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생성해서 사람들은 거의 못 듣지만 조류는 위협적이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주파수를 부지 내에서 이제 활용하는 뭐 이런 방식들도 최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실은 우리나라에서 한 2023년부터 해서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방식들을 좀 연구는 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이런 뭐 조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게 결국엔 패턴을 기반으로 새들을 찾고 그 새들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빅데이터나 AI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체 연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적용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이 조금 더 좀 가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야 봐야겠지만 지금 제주항공이 무리하게 좀 항공기를 운항하고 관리마저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IT 기술이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순 없었던 걸까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항공사 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기 시작했고 글로벌적으로도 조금 적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항공기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항공기 한 대에 2,500개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뭐 편도 13시간 운영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1억 건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부품에 대한 예지 정비를 하는 방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운행하면 이렇게 뭐 몇 번 더 운행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점검하세요라는 거를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점검 시간이 짧다라고 할 때 이것을 좀 활용하기 위한 드론들도 최근에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펙션 드론을 가지고 4K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20분 동안 돌면서 지속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안타까운 거는 최신 기종 그리고 최신에 있는 비행기들에서 좀 일부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비행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는 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양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 모두 다 날려버리시고요. 새로운 각오로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내용과 관련해 말할 때 과반수라는 표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과반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반수 이상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를 뜻하고요. 여기서 과는 지날 과자를 쓰기 때문에 과반수에는 이미 넘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이 넘는다고 할 때는 그냥 과반수라고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가 아니라 과반수가 찬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상과 이하는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고요. 미만은 앞에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과 18세 이하는 모두 18세를 포함해서 위아래를 말하고요. 18세 미만은 18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니까 혼동 없이 정확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른말 고운말에 관심을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5년 밝은 새해의 새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2024년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에서는 오후 5시 16분, 대구와 부산에서는 5시 22분, 서울에서는 5시 25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구름 사이로 2025년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겠는데요. 내일 오전 7시 26분에 독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요. 부산에서는 7시 32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오늘과 내일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신다면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서 마치 3월 초순처럼 온화했는데요. 오늘도 평년 수준은 웃돌겠지만 어제보다는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4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 7도로 평년보다 높지만 어제보다는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이 오늘 오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와 제2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무안국제공항 1층을 포함해 광주와 제주, 부산, 서울 등 전국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부 물품과 자원봉사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전복됐어요. 네, 어제 저녁 충남 서해상에서 83톤급 선박이 뒤집혀 해경이 실종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차량과 화물을 운반하는 차도선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에는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70대 선장으로 선체 내부 2층에서 발견됐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포함해 4명이 실종됐는데 현재 경찰은 경비함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물살이 거세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네, 이날 서해오는 공사를 마친 뒤 오후 5시 20분쯤 복귀를 위해 중장비 기계를 다시 싣고 우도항을 출발해 구도항으로 가던 중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해오는 운항 중 갑작스런 강풍으로 배가 기울어 중장비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경과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승객 중에는 태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태국도 슬픔에 빠져 있어요. 네, 이번 사고로 숨진 179명 가운데 태국인 탑승객도 2명 있었는데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태국과 한국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40대인 A씨는 7년 전쯤 일을 하러 한국으로 와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매년 한 차례 고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 남편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하고 고향에 머물다 남편이 먼저 귀국하고 A씨는 따로 비행기에 올랐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유족들은 승객 중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기절할 뻔했다면서 뉴스에서만 보던 사고를 딸이 당할 것이란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 허망하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딸이 태국을 떠나기 전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들어주지 못했다며 딸이 화가 나 돌아오지 않겠다 말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콕대 항공경영학과 4학년으로 승무원을 꿈꾸던 B씨는 10여 년 전쯤 새 가정을 꾸려 한국에서 지내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두 번째로 한국을 오던 길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볼 딸 생각에 한달음에 공항으로 달려가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B씨의 삼촌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카는 가족의 자랑이었다며 어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갔던 길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었을 텐데 사연을 들으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희생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네,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나눔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곳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무안 군민들이 끼니도 못 챙겼을 유족들을 위해 급히 재료를 구해다 떡국 3,000인분을 끓이기도 했고요. 어제 오전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한 카페에는 봉사자 및 유가족은 오셔서 커피 드시기 바랍니다. 선결제됐다라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이디야 무안국제공항점으로 알려졌는데 커피 선 결제 내역은 2건인데 이 중 한 건은 일반 소비자가 익명으로 결제했고 또 나머지 한 건은 이디야 본사가 참사 유가족과 봉사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선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매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 본사가 임의로 무료 커피 제공을 결정할 수 없어 직접 선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선결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일반 소비자의 좋은 뜻에 이디야도 함께 돕자는 차원에서 선결제한 것으로 구체적 금액이 알려지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했고요. 또한 선결제한 커피가 모두 제공되면 추가 선결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디야 측은 참사 이후 무안공항점 매장을 정해진 운영 시간대가 아니라 당분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카페를 이용하는 유족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카페로 온 가족들은 안내문을 한참이나 바라보기도 했고요. 음료를 기다리던 일반 시민들도 선결제 안내를 보고는 탄핵 집회로 선결제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이곳에도 있다니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한마디씩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안유성 셰프도 김밥 200인분을 직접 만들어 무안공항을 찾기도 했는데요. 유가족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를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말과 함께 김밥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구호단체들의 지원 릴레이도 이어졌는데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사고 직후인 전날 오전부터 무안국제공항 1층에 간이부스를 설치해 생수와 담요, 방한용품 등을 가족들에게 제공했고요. 전남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도 떡국 등 음식을 만들어 제공했고 무안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도 현장 작업자에게 빵과 물, 라면이 담긴 상자를 전달하는 등 한기 가득한 마음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참사 사흘째인 오늘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어요. 네, 오늘 오전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지역에 연고를 둔 참사 희생자 중 한 분의 빈소가 희생자 중 처음으로 꾸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고인을 떠나보내는 절차가 엄수된 건데요. 빈소로 향하는 출입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이른 오전부터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조문객도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고 황망한 사고로 고인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빈소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망자가 빈소에서 묘지로 향하는 발인식은 다음 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또 다른 희생자 3명도 가족에게 인도돼 지역 장례식장 등에서 장례 절차를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난 29일이었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문 감식, 유전자 정보 대조 등을 통해서 현재 174명에 대한 신원이 확인됐고 시신 인도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날 제주항공의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날 캐나다에서도 랜딩 기어 문제로 추정되는 항공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착륙 장치 랜딩 기어 이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이 랜딩 기어 고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밤 캐나다 세인트 존스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며 불시착했는데요. SNS에는 탑승객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확산됐는데 영상엔 기체에 불이 붙어 불꽃이 튀는 당시 위험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고기에 타고 있던 승객은 착륙 도중 비행기가 상당히 흔들렸다며 기체 왼쪽에서 불이 났고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왔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73명은 전원 무사히 착륙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 공항은 약 90분간 폐쇄됐고 4편의 항공편이 회항했는데 현재는 2 활주로 중 하나가 운행을 재개했고요. 사고기는 현재 폐쇄된 활주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상당한 거리를 미끄러졌다면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CNN 방송은 해당 사건이 한국에서 같은 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비슷하다 짚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제주항공의 내년 항공안전투자비용 목표액을 보면 올해보다 12% 가까이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항공안전법 등 법규 위반으로 최근 5년간 항공당국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0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의 항공안전투자 공시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지난 7월 공시한 내년 안전투자 목표 계획액은 5,20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89억 원, 11.6% 줄었습니다. 국토부 항공안전투자 공시 대상 저비용 항공사 9곳 중 내년 안전투자 목표액을 줄인 항공사는 제주항공을 포함해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로케이 3곳뿐인데요. 제주항공은 생산된 지 20년을 초과한 경련 항공기 교체 투자액을 올해 3,025억 원 수준에서 내년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유지 관리의 투자액은 같은 기간 1억 5,2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3분의 1 가까이 감축했고요. 또 항공안전 전산관리 시스템 투자액은 올해 70억 200만 원에서 내년 67억 원 수준으로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투자 비용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최근 약 5년간 법규 위반 등으로 누적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기간 낸 과징금은 37억 3,800만 원으로 10개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30억 원을 넘겼고요.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총 항공안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평했지만 항공안전 투자 공시 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적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란 지적과 함께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비행기 타기 두렵다면서 예약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고를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느냐 항공권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지만 온라인상에서 비행기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항공부터 살펴보면 참사 이후 하루 동안 항공권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됐는데요. 국내선 3만 3천여 건, 국제선 3만 4천여 건 모두 6만 8천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29일 이전에 구매한 모든 항공권에 대해 무료 취소를 허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사고 여객기가 한 중소여행사의 주도로 기획된 크리스마스 패키지 상품 전세기로 알려지자 패키지 여행 상품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한 여행사는 같은 날 오전에만 약 2,600명이 패키지 항공권 등 여행 상품 취소를 요청했다며 평소보다 2배가량 늘었다 밝히기도 했고요. 패키지 대부분이 저렴한 저비용 항공사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기를 타는 여행 상품 취소 요청도 적지 않다. 수수료를 내는 한이 있어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말했습니다. 제주항공이나 사고 여객기 기종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에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인데요. 이달 말 은퇴를 앞두고 내년 2월 베트남 달랏을 여행할 계획이었던 한 시민은 해당 여행지로 가는 노선이 제주항공밖에 없다는 걸 보고 결제 직전에 취소했다며 마음이 불편해 도저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다른 항공사라고 해도 찝찝한 건 마찬가지여서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기로 했다 말하는 등 이 비행기 포비아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참사 여파에 제주항공과 애경그룹도 타격이 큰데요.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는 조짐이에요. 네, 기체 결함 가능성에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제주항공과 모회사인 AK홀딩스의 주가는 전거래일 각각 8%, 11% 넘게 미끄러졌고요. 애경산업과 애경케미칼 등 그룹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뿐만 아니라 랜딩 기어 미작동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면서 투심이 악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실적 부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저비용 항공사 업계 1위로 애경그룹의 주요 수익원이자 핵심 계열사인데요. 제주항공의 위기는 애경그룹을 직격하는 셈입니다. 제주항공은 대부분 계열사가 부진한 가운데 이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제주항공의 연결 영업이익은 1,6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애경산업과 애경케미칼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참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사고 수습과 폼 처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가족 측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애경의 그룹 차원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거기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 브랜드 리스트와 함께 제주항공 소유주인 애경그룹 브랜드들 불매해요라는 글이 확산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거론되면서 애경은 불매를 당해도 된다. 그리고 사고 조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불매운동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급력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바일 환경이 덜 활성화돼서 여론 확산 속도가 느렸지만 이번 참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며 미온적 대처로는 힘들 것이다 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뒤숭숭한 연말에 참사 소식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도 울상이에요.
네,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모임이 줄줄이 취소됐다가 전국이 다소 안정되면서 다시 각종 행사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골목 상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면서 기업 송년회도 미뤄지는 등 연말 모임이 속속 취소되는 분위기인데요. 계엄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 연말 특수를 조심스레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말일 단체 예약이 2팀 취소돼 소규모 손님으로 테이블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참사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워 힘들다 말하기도 어렵다 호소하고요. 근처에서 일식주점을 운영하는 다른 점주도 고객이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연말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 취업 시장 문이 더 좁아진다고요. 네, 취업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52만 7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만 3천 명, 6% 가까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가뜩이나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만 명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채용 시장마저 악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산업별 채용계획 인원을 보면 제조업이 11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져 채용계획 인원 감소폭으로는 17%를 넘기면서 업종 중 가장 높았고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채용계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가까이 줄어든 6만 5천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 6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5만 3천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명 미만 사업체에서 채용 계획은 4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2천 명 줄었고 300명 이상 사업체 역시 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2%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계획이 감소한 데는 사업체 내 부족 인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10월 기준 사업체 부족 인원은 5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줄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족 인원은 사업체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또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업에서 부족 인원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부족 인원이 줄면 채용 계획 인원도 같이 줄어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인데요. 제아의 종 타종 행사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오후부터 주변 구간이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고요.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종로타워와 영풍문고 등 보신각 주변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보신각 일대를 지날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할 경우 통제 구간을 우회하셔야 하는데요.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67개 버스 노선은 다른 경로로 우회하고요. 해당 구간에 위치한 정류소는 임시 폐쇄됩니다. 다른 교통수단도 통제됩니다. 행사장 인근 종강역은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1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고 하니까요. 종강역 대신 시청역이나 종로 3가역, 을지로 입구역, 광화문역 등을 이용하셔야겠고요.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새해 1월 1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1에서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합쳐 총 104회 추가 운행하고요. 버스는 행사장과 가까운 정류소가 있는 45개 노선을 오전 2시까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타종 행사는 오늘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태 여파로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객기 참사로 각종 지자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는 볼 수 있다고요. 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끝자락 한 해만큼은 고요하게 맑게 한 해를 배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전국이 새벽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져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고요.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는 오후 5시 5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저물기 시작하고요. 이어 서울 5시 24분, 태안 만리포 5시 29분, 그리고 신안 가고도에서 5시 40분에 마지막으로 해가 저문다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첫날 동해에서는 맑은 하늘 아래 첫 해를 맞이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서쪽 지역은 드문드문 흩어진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과 새해 초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국적으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넘이나 해돋이를 직접 보시려면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우리 세모정 청취자분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5년에도 웃음 가득한 매일로 채워질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얼마 전 2024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새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이런 연말엔 한 해를 돌려보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재테크 측면에서도 연말에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상태를 최적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은데요. 오늘은 연말, 특히 오늘처럼 한 해 마지막 날 꼭 점검해야 할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24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재테크를 했지만 아쉬운 점이 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에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지, 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과 같은 연말에는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코너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이벤트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네. 이 연말 정산으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부과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등 여러 항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퇴직 계좌인 IRP나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 상태를 새해가 되기 전 미리 점검해야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준비 사항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분류 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과 서류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사용액, 교육비 등의 항목들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올 한 해 어디에 얼마큼 사용했는지 자연스레 재정 점검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내년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지 가늠이 될 테고 연말 연초엔 지출도 많아지잖아요. 그에 대한 소비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모임도 많고요. 또 작은 선물도 주고받게 되니까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말에 소비 계획도 정말 잘 세워야 하는데요. 연말 연초 모임이 즐겁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에 경제적으로 예산안을 짜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끔 모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저와 상담했던 고객들이 활용했던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 장소를 활용한 전략 방법인데요. 외식의 모임보다는 집에서 홈파티 개념으로 모임을 가지고 참여자들과 음식과 음료를 나눠서 준비하는 형태의 포토록 스타일의 홈파티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집에서 모임이 어렵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 고객 중에 한 분은 가까운 회사 직원들과의 모임을 회사의 허락을 받고 회의실을 활용해서 오피스 파티 형태로 연말을 보냈던 분도 계셨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상담받아봤던 분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돈을 알뜰하게 잘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참가 인원도 중요한데요.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소규모로 모임을 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즐기는 모임이 아닌
약간 경제 스터디가 포함되는 모임도 의미도 크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 역시 내가 받은 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임 주최자 또는 장소 제공자가 선물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정하고 서로 절군, 부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만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연말에 무조건 아껴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연말에는 얼어붙은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행사가 크게 진행되는데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연말 세일이나 대규모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리 품목이나 예산안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지출하는 걸 권장합니다. 또한 연말 소비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연말 연초에 지출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의 가정의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점검한 후 분석을 통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야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 연초에 세운 재무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 냉정한 평가를 시작해야 하고요. 이때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해서 올 한 해의 재무적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냉정하게 평가한 후 다가오는 내년의 재테크 목표를 설정하고 올 한 해의 장점을 대입하고 단점을 수정 보완해서 달성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투자 성과는 사실 내가 고른 재테크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입은 어찌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 크지만 지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지대로 변할 수 있죠. 이런 지출만큼 중요한 게 한 해 동안에 내가 투자한 상품의 투자 성과인데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게 되면 내게 맞는 유형의 상품과 내게 맞지 않는 자산의 상품 등을 알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했을 경우에는 재분배 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소득에 있는 세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품 재조정 시 세금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 뭐가 있을까요?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비과세 상품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펀드, 예금, 주식 등의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 상품이 있고요. 농민 비과세 예적금 상품도 있습니다. 농협, 신협, 축협 등에서 준조합 자격이나 조합 자격으로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15.4%의 소득세가 아닌 1.4%의 농특세만 내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상품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데요. 보험료 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 월 납입 기본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인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데 더불어서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인 상품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및 IRP 상품인데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납입액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개인연금 저축 신탁 펀드 상품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IRP와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있죠. 또한 해당 보험료의 12%,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도 공제 상품입니다. 이는 연말 정산에 혜택이 있는 상품들은 연말 전에 가입 및 납입을 해야지 해당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상품 재조정을 하면서 새해 목표를 세워야 할 텐데요. 이런 목표는 구체적으로 적어할수록 좋겠죠. 네, 맞습니다. 상품 재조정할 때에는 사실 내년 재무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년에 달성할 구체적인 재무 목표 설정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됩니다. 만약 올해 달성하지 못한 저축 목표가 있다면 이걸 다시 설정하는 것도 좋고요. 초과 달성한 재무 목표
항목이 있다면 그 추가 금액은 다른 재무 목표를 위한 투자로 쓰거나 부채가 있을 경우 정도 상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올해 달성한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말 연초와 같이 소비가 늘어나는 달이 있죠. 예를 들어서 5월달이 그렇잖아요. 네. 가정의 달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 성격의 통장에 비상금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월별 예산 계획을 짜 저축 투자, 부채 상환 등 체계적인 재테크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아무리 촘촘하게 세워도 사실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달성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비상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만 떠올려 보더라도 끝없이 올라가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연끌로 주택을 매입한 분들 꽤 많았다는 기사 많이 접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택 가격은 하락해서 대출에 허덕이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재테크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성과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변화에 따른 대비, 즉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대출 및 저축 전략을 수정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꾸준히 마련하는 방법도 좋고요.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자본의 유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신 금융 상품의 트렌드도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 상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나 재테크 방법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또 살펴보면 좋을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확실한 사항이 아프고 병이 나서 근로소득이 중단되거나 큰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한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나 필요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또 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전 소득 대비 3에서 6%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새해를 위해서 연말에 필요한 부분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서 다소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실천한다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한 해의 재정 상태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죠. 꾸준히 기록하고 점검하면서 재테크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비행기 사고의 희생자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마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산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연말에 여러모로 마음 무거운 일들이 많아서 제가 게임이라는 놀이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근데 뭐 근본적으로 놀이이긴 하지만 요즘의 게임들은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단지 기쁨이나 즐거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마음,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들도 담을 수 있는 좀 풍부한 매체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희로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슬픔, 또 누군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추모를 담을 수 있는 게임들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게이머들은 게임을 활용해서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런 게임을 통해서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슬픔을 담은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네.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슬픔과 추모의 감정을 게임 컨텐츠 안에 직접 디자인해서 넣는 방식이 있겠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온라인 게임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임이고요. 게임 내용은 이제 가상의 대륙이 있어요. 아제로스라는 가상의 대륙에서 각자 캐릭터를 만들고 뭐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서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 거대한 악마를 막아내고 뭐 또 사람들과 무기나 갑옷을 거래하고 뭐 생활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가상 세계에서의 모험과 탐험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런 모험과 탐험이 중심이다 보니까 세계가 마치 실제처럼 굉장히 광활하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올라가면 설원부터 시작해서 뭐 온대 사바나, 정글, 스텝 기후까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세계 같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크게 스케일을 맞춰놓은 게임인데요. 이런 걸 주면 게이머들은 구석구석을 탐험하게 되거든요. 여기엔 뭐가 있을까? 가보면 또 여기 숨겨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로 플레이를 하는데 몇몇 게이머들이 이 탐험 와중에 굉장히 독특한 지역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게임에 보면 불모의 땅이라는 정말 그 사바나 스텝 기후의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대평원인데 가끔 언덕 같은 게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까 웬 작은 무덤이 하나 있는데 보통 게임에서는 이런 무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무슨 무덤 하고 설명이 나오고 뭐 무덤을 클릭하면 뭔가가 작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무덤에는 스토리도 안 써 있고 뭔가 내가 클릭을 하거나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게이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만들어진 거지? 왜 아무런 설명이 없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오크 캐릭터가 하나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상하다, 궁금하다라는 의견들이 막 올라오게 되기 시작을 했었죠. 아무런 설명 없이 작은 돌무덤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게임적 요소도 아예 없고요. 예. 그래서 게이머들은 그냥 이건 장식품 같은 건가? 아니면 만들다 말았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게임 제작사에서 이 의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선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장소에 가서 자기 물건을 이제 되찾아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죽어서 영혼이 되면 그 무덤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에 웬 유령 같은 형체로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영혼의 치유사라고 되어 있는 이 영혼의 이름이 코이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이 코이터는 누굽니까? 라고 또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블리자드는 이 무덤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무덤은 실제로 이 게임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한 디자이너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에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역할로 근무를 하던 마이클 코이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컨셉 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게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계는 어떤 분위기야를 손으로 그려내는 이런 역할을 직접 하기도 했던 이 코이터라는 분은 게임을 다 만들고 출시되기 직전 시점인 2004년에 갑작스럽게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열정적으로 같이 일했던 이 동료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던 블리자드의 동료들이 그럼 우리가 코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을 했고 그가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 이 불모의 땅이란 세계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전망 좋은 언덕에 코이터의 무덤을 만들어주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이터가 생전에 가장 게임에서 좋아했던 오크 캐릭터의 무덤으로 만들어졌고 그 무덤 자체는 그의 쌍둥이 형이었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형이 직접 디자인해 넣게 되었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게이머들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세계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코이터의 무덤에 함께 참배하는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게임 속에 그것도 쌍둥이 형이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게이머들도 오랫동안 그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도 떠난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묘소라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묘지 이상으로 그에게는 굉장히 빛나는 기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가 만들어낸 세계 안에서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도 지나가다 보면 저 언덕이니까 또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아, 여기에 이 세계를 만든 디자이너가 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비록 가상 세계지만 제작자, 이용자 모두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세계에 있다 떠난 누군가를 추모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떠난 코이토에게는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갖춰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게임이 떠난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법, 게임 속의 추모 방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경혁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디자이너를 어떻게 기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혹시 또 있을까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게임 제작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했던 동료를 게임 안에서 추모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지만 게이머가 스스로 누군가를 게임을 통해 추모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어떤 게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번 게임은 아주 유명한 게임은 아니고 게임의 제목은 랠리 스포츠 챌린지라는 게임입니다. 랠리 스포츠라고 하면 이제 레이싱 게임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을 이제 다양한 코스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 코스에서 내가 기록을 3분을 세웠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분을 세우고 이제 이런 도전 과제를 달성하는 방식의 자동차 경주 게임들을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다 똑같은 레이싱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게임들은 경쟁을 위해서 좀 더 흥미로운 요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운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이제 이 랠리 스포츠 챌린지를 포함한 몇몇 게임에는 고스트라는 기능이 추가되게 됩니다. 고스트라는 건 어떤 기능인가요? 뭐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혼자 하는 레이싱 게임, 뭐 온라인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아무리 혼자 다이나믹하게 내가 레이싱을 한다고 해도 기록 경쟁이란 건 좀 고독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경쟁 상대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지루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넘어서기 위해 게임 제작사는 고스트라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 고스트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 코스를 4분에 주파하면서 신기록을 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내가 그 4분간 운전했던 궤적을 그대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 코스에 똑같이 도전했을 때 내가 기록했던 가장 빠른 코스의 주행 기록 있죠. 거기에 실제로 차를 더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코스를 운전을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최고 기록의 차가 내 앞을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최고 기록과 내가 현장에서 경쟁하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경쟁심도 더 유발이 되고 내가 내 기록을 한번 깨보겠어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레이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최고 기록과 경쟁하는 것처럼 네. 새롭게 레이싱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마라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함께 뛰면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고 나의 최고 기록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눈앞에 내 기록의 실제 주행을 보면서 저걸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긴장감 넘치는 레이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기록을 뒤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 코스를 이렇게 커브를 돌았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라는 인사이트도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게임을 할 때 좀 더 효용감이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럼 이 고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누군가를 추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인데요. 어느 날 미국의 한 유튜버가 이 고스트 기능에 관련한 자신의 일화를 남기면서 크게 회자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 4살 정도의 이제 아빠와의 추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빠가 처음 집에 엑스박스라는 게임기를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너무 기쁘잖아요. 아빠가 게임기를 사왔다. 그래서 네. 아빠와 함께 게임을 즐겼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했던 게임이 아빠와 함께 했던 게임이 이제 랠리 스포츠 챌린지, 앞서 말한 그 레이싱 게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빠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유튜버가 6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는 아무래도 아빠랑 같이 하던 게임기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쉽게 가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게임기를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흐른 뒤에 정리를 하다 그 게임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먼지가 수북이 앉은 게임기를 탁탁 털고 그래도 옛날에 내가 이거 재밌게 했는데 하고 한번 TV에 꽂아본 거예요.
그리고 랠리 스포츠 챌린지란 게임을 다시 했을 때 아빠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게임했던 기록, 네. 그 고스트가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자기도 놀랬던 거죠.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네. 게임을 켜고 트랙에 들어가니까 웬 고스트 하나가 자기 앞을 달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아빠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기록이구나. 이제 이 유튜버는 나이가 꽤 찼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플레이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충분히 저 고스트를 앞지를 수 있었는데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이 참 그랬는데 한참 고스트를 앞서 가다가 결국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신기록을 깨면 저 고스트가 없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영원히 이 고스트를 깨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남기면서 많은 게이머 커뮤니티가 좀 눈물바다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의 기록을 네. 오랜만에 본다는 거는 네. 참 가슴 뭉클한 일일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얘기를 뭐 공중파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 그냥 주변 친구들이랑 하다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벅차올라서 말을 잘 네. 못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얘기가 되면서 고스트 기능이 있는 많은 게임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족들이 다 함께 플레이라고 하나씩 남겨놓지 않을래? 라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스트 기능이 있는 게임들이 이건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레이싱 게임들은 요즘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온라인 게임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기록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꺼내지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많은 게임들은 누군가의 플레이 기록이 남았는데 그게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또 이런 비슷한 게임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이런 기록이 남아서 사람의 흔적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추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물의 숲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번 이야기도 실제 동물의 숲 플레이에 관련해서 당사자 본인께서 블로그에 기록하신 이야기가 크게 회자가 되고 웹툰으로까지 만들어지면서 많은 게이머들의 심금을 자극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네, 이 얘기도 좀 듣다 보면 많이 슬픈데요. 이제 주인공은 형제인지 자매인지 이제 두 친구가 있었고 가족으로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 형제였고 특히 동물의 숲을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이 워낙 또 밝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이거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랑 같이 해요라고 권했었다고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또 자녀가 같이 하자고 하면 매우 즐거워하시잖아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머님도 매우 좋아하셨는데 이제 이분의 어머님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바깥 거동이 좀 어려우신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뭐 아들 딸이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니까 본인도 그래 이걸 해볼까? 라고 손을 대신 거죠. 그런데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숲을 돌아다니고 뭔가 낙엽도 줍고 화석도 줍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밖으로 돌아다니기 어려웠던 어머님 입장에선 이 게임이 약간의 위안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모으고 집도 꾸미고 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즐겁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 분과 동생은 이제 게임을 하나만 하면 또 지루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숲 지루해서 안 해라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난 이거 재밌는데라고 혼자 플레이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머님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이제 그러다가 몇 년 이후에 바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도 뭐 동물의 숲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간만에 이제 게임을 켜보게 된 거죠. 동숲을 해보시면 이 게임은 시스템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돼 있는 게 누군가가 오랜만에 접속을 하면 그 동물 마을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누구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어디 멀리 갔다 온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이 주인공께서는 되게 놀랐던 게 어머님의 안부도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은 섬에 접속을 해 있었으니까 너도 안 보이고 너희 어머니도 안 오던데 어디 멀리 갔다 온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맞다. 나 이거 엄마랑 같이 했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물 친구들이 지금 우편함에 편지도 많고 선물도 많이 와 있으니까 어서 가서 열어봐. 라고 말을 건 거죠. 그래서 진짜 뭐가 있나? 하고 우편함을 열었다가 무척 놀랐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은 동물의 숲을 먼저 접었고 어머님은 계속 플레이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지가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어머님이 계속 편지와 선물을 보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남겼던 그런 선물과 편지들을 1년 반 만에 하나하나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게임에 남겨진 누군가의 기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크게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장님께서도 동물의 숲 가족과 해보신 거예요? 예, 저도 좀 가족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울컥하게 다가왔던 네. 게 나도 좀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남겨주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뒷날에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예. 사실 게임에 남겨진 데이터가 네. 추억이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참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기록을 남기죠.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앨범이라는 매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큰 책 같은 곳에 모아놓고 또 먼 훗날 이걸 뒤져보면서 우리가 옛날엔 이랬구나라는 기록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어떨까요?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되면서 사실 앨범이라는 존재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디지털에 아카이브된 어떤 사진첩 같은 건데 한편으로 이 기록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게 디지털 기록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게임 속의 기록들이잖아요. 묘비를 만든 것도 그렇고 고스트가 남은 것도 그렇고 사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와 선물도 어떤 훗날의 기록을 남기기보단 그냥 나는 이 게임에 접속했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열어보면 좋아하겠지라고 남긴 기록들인데 그 기록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까지 길게 남는 것이 이제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빙인 것이고 요즘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 기록을 활용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다 적진 못한 사연들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플레이어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병을 오래 앓으면서 게임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많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의 동료의 죽음을 함께 온라인상에서 추모하기도 해요. 모여서 그의 캐릭터를 기리고 그의 업적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들은 또 한편으로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이머라는 이름은 약간의 편견도 있죠. 그냥 밥 먹고 잘 놀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들도 그냥 밥 먹고 게임만 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희노애락이란 걸 다 겪게 되고 그 안에 기쁨과 슬픔이 다 함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단순히 즐거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기억과 추모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내가는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놀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놀이 매체로서 프랑스 사회학자 로제 카이와라는 사람은 놀이는 애초에 제의에서 분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시시대의 제사, 주술 같은 의식이 담긴 행위에서 사회적 의미를 걷어냈을 때 그 남은 것이 비로소 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제의에서 분리된 것이 놀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제의에서 분리된 놀이를 가지고 게이머들은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제2의 제의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모의 마음들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호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는데요. 평소 자신에게 엄격했던 분들이라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한 해를 잘 견뎌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빛을 잘 지키면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조지 윈스턴의 Remember Us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2025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